반부패 기관이라 해서 부패를 감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들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키니까 이제 즉각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실제 통제한 사람이 젤렌스키가 아니고 꼭두각인 거죠. 아울러 러시아군 전사자수가 최소 22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부상자를 5배를 더하면은 60만 명이 이제 보상을 입었다 볼 수 있죠. 경제 문제는 지금 7월달뿐만 아니고 6월달도 감소를 했어요. 독일의 재무장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자동차 공장을 무기 생산 공장으로 바꿨어요. 외부로 돌리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년이 세계대전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젤런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젤런스키 정부의 부패 혐의가 불거진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건 약간 관제 비슷한 건데요. 관제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그 7월 중순에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그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유럽 지도자들한테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가가지고 기립박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독일에서 패트리어트도 지원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대고 이렇게 이제 입지가 강화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뭘 했는가 하니까 이제 반부패 기관이라 해서 부패를 감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나부하고 사포라는 두 개의 조직인데 이거는 USAID라고 이제 미국에서 미 국무부가 지원하며 설치했던 기관이에요. 자기네 돈이 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반부패 기관을 이제 통제하겠다는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들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키니까 이제 즉각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엄 상태로 시위면 다 잡혀가요. 아, 그러네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는 여자애들하고 뭐 젊은 애들하고 시위를 하죠. 여기 제가 지금 18세만 넘으면 군대 끌려갈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위가 누가 한 거니까 네오나치 집단 내에서 정적들이 이제 내부 반발을 했는데 시위대가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전임 대통령이 포로셴코인데 포로셴코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가 주도를 해가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젤렌스키의 맞서는 우크라이나 내 올리가 그러니까 그 과점 자본들의 연합이 이제 정치 카르텔이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결국 젤렌스키가 후퇴해가지고 이걸 다시 복원하는 법률에 서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실제 통제한 사람이 젤렌스키가 아니고 꼭두각인 거죠. 그러니까 서방에서 돈을 주면서 감사하는 기간을 넣었는데 이거를 자르니까 시위를 했잖아요. 다른 거는 막 해도 젤렌스키가 독재 정권을 행사해도 서방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 자기 기간은 건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보다 이 기간이 훨씬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다. 그래서 서방이 비판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거 막 독재로 변하고 있다. 이제 이거 법률 통과하니까 막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일제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뭐 야당 탄압을 하거나 언론 폐쇄를 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했던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서는 전혀 비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다 해도 민주주의라고 그랬고 했는데 지금 이거 건드리니까 좀 난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통제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거라는 걸 증명한 거고 지난 3년 반 동안에 민주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재자 푸틴의 침략이라는 담론이 거짓임을 드러낸 거죠. 잘 보시면은 이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나 베주클라야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를 하니까 자기 법률 서명했던 걸 다시 이제 돌리는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도 네오나치거든요. 네오나치인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반부패 기관들을 서방의 통제 아래 되돌리는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즉 서방 지시에 복종하는 대가가 주권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려면은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야기가 러시아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러시아로 몰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무슨 백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토나 EU에 가입하는 것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방의 지정학적 패권 아래 종속되는 길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못 모르고 나토에 가입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지금 질문하는 현상을 사실은 반부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는 통제기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수입이 7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군 전사자수가 최소 12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러시아 경제 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구 감소는 이게 이제 뭐 인구 감소까지는 아니고요. 네. 전사자 수가 12만이라는 것은 BBC에서 외주를 하는 그 스페인의 업체에서 조사를 쭉 했는데 여기가 꽤 정확합니다. 이 숫자가 실제 자기네들이 다 조사한 숫자의 35%를 더한 거예요. 빠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중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작을 거라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정확해요.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지어서 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씁니다. 이 자료를 3년 반치를 다 모아놓으면 기간별로 추세도 있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변했다 추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사망이지만 우크라이나 군하고 매치시키 보면은 이제 일치성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뭐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트렌드는 좀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서 12만 명 돌파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보통 여기에다가 한 5배의 부상자를 더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 부상자를 5배를 더하면은 60만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 네. 부상을 입었다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부상자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좋거나 상황이 좋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돌아와요, 최대. 그러니까 지금 뭐 다리가 절단됐든지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 못하는 사람은 12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벼운 부상이나 해가지고 뭐 다리 좀 부러졌다가 붙인 다음에 또 돌아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귀한 사람들이거나 뭐 제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계속 순환을 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추정할 수 있죠. 그 손실은 다시 전선에 복구 못하는 걸 손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탈영을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손실로 하죠. 그래서 이 수치는 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문제는 지금 7월 달뿐만 아니고 6월 달도 감소를 했어요. 유가 하락이 크고요. 그다음에 루블화가 너무나 강세한 것도 큽니다. 루블화를 강세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수입은 루블화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질 때 18차 제재 패키지가 좀 영향이 있었을 거다. 6, 7월에 좀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 세수에서 에너지 수입을 차지하는 것은 25% 미만입니다. 한 17%, 18%, 20 몇 프로 이렇게 해마다 다른데 그래서 뭐 이렇게 27% 감소했다고 27% 감소되는 게 아니고 재정에는 27%의 4분의 1 그러면 한 7%, 8% 이렇게 감소한 거죠. 그것도 큰 겁니다. 그것도 크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87억 불까지 재정 빵꾸가 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나 작년부터 너무나 경제가 과열돼 이제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좀 내리는데 지금 인플레가 좀 들어가지고 이자율을 올렸다가 이자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적인 이자율인데 그래도 20 몇 프로에다가 지금 18%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러시아는 경제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걸 바라지 않지만은 너무 과일 성장은 바라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1분기까지는 보시라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2분기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가
이제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러시아는 한 250억 불 정도 불필요한 걸 주체로 안 하려는 그런 자구 노력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전체 재정 그 국가 부채 비율이 GDP 20% 이하거든요. 그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 옛날에 90년대 빚 많이 했던 거 대부분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제재가 풀리고 하면 옛날에 3천억 불 맡기는 거 찾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재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잘 나가다가 지금 좀 싫은 건 있죠. 그런데 원래도 그 경제 성장 실질 인플레 다 제외하고 실제 경제 성장 예상치가 0.9%에서 2.5% 정도 범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되겠죠. 아무리 봐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서 구형 무기를 모두 소진한 후부터는 신규 무기를 비축하는 데 공을 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나토 국가들이 개입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품질 탄약을 비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맞는 말도 있지만은 또 틀린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어떤 게 이번 전쟁에서 어떤 게 큰 장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소련의 생산 시설이나 비축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와 비축량이 그대로 있는데 나토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그 설비를 많이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보면은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국유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업체들은 그걸 수익을 남기가 주식에 서로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여기는 약간 국가에서 보존해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서방 경제에 비해서 특히 소비재 계통이 되게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별로 없죠. 네, 그게 약한 대신에 이제 이런 관련된 우주라든지 과학기술 이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는 가봐야 외국 회사에서 이런 거 하니까 대략 이제 그 인재도 그렇고 경제가 대략 국가 운영하는 쪽으로 발달해 있다. 소련의 어떤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비축량은 당연히 소모를 했겠죠. 그 소모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소모될 걸 예상했으니까 생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이번 벨루소프 국방장관을 작년에 교체를 할 때 경제 전문가를 앉혔어요. 이 사람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쇼이구는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했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나토하고 붙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막 필요하다고 막 짓다 보면 경제성이 없이 막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게 해라가 경제 전문가를 장관을 시켰거든요. 그게 이미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방이 러시아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밖에 없거든요. 벨라루스가 있는데 작은 나라니까. 결국은 러우전을 시작할 때 나토하고 붙는 걸 생각했겠죠. 나중에 안 되면 나토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다가 너무 약해지면은 그 약점을 보고 나토가 핑계 잡아 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네. 그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미리 계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모전을 택한 것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모전을 택한 거예요. 소모전을 택하지 않고 기동전을 해서 막 들어가면은 빨리 성공을 볼 수 있는데 대신 내 피해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가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입으면 나토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손해를 줄이는 거죠. 세월라 내어라 그냥 우리는 20년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경제를 좀 죽이려 하는 것도 너무 과일이 되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비용이 급증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조절도 하고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은 4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0여만 명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우크라이나군하고 이제 손실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4차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훈련도 안 되고 정예가 아닌 거의 제일 약한 군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시아는 나토 일전을 대비해서 정예를 두고 계속 교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방의 발표와 달리 러시아의 손실은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심지어는 최근에는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안 주고요.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봐도 최근에는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한편 이 러우 전쟁과 이 미국의 마가 정책이 독일의 재무장 가능성이 좀 촉진시키고 있다? 그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독일이 재무장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예, 독일의 재무장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독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재무장을 합니다. 하나는 독일 자체를 무장하는 거예요. 독일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메르트 신임 독일 총통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챈슬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EU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르줄라 폰데라이엔이라는 그러니까 독일 산부인과 출신 독일 국방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EU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EU 무장을 독일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EU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안에 방산업체를 키우고 하는 것들 독일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데 되게 불만이 많죠. 하청이나 받아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방산을 키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독일이 지금 유럽 전체 재무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침체돼 있는 데다가 러우전을 해가지고 피로도 한 데다가 국민들이 나토하고 EU에 대한 저항이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지금 이 메르츠 총리가 지난번 선거에서는 26%인가 연정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AfD 독일 대한당이 20%를 얻었어요. 그런 2등이었죠. 2등인데도 이제 전혀 정치에 참여 못했거든요.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AfD가 1등이에요. 지지율이. 그 정도로 이제 전쟁 휘말려 들어가지 말자 하는데 AfD를 낫지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연장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낫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 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주권을 주장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각국이 정치 지형이 다 우파로 정권 교체 중에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정치공학을 가지고 좌파들이 작게 이렇게 지금 약간 해놨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탄압도 하고 어떤 나라들 선거 결과를 계속 뒤집어 버려가지고 어떤 후보가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반발을 사는데 국민들 조직을 하는 데는 별다른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이래도 독일의 재무장 정책은 안 바뀔 걸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독일이 러시아하고 교류 단절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고비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독일의 그 중화학 공업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나 고비용이 되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경쟁이 약화돼가지고 공장들 뜯어가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럼 독일에 남은 사람도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우수한 인재는 따라가겠지만은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는 능력 없고 실업자들이 넘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메르켈이 이민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민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다가 에너지 자체가 대체 에너지 뭐 탈원전 녹색당이 이렇게 막 연정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원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이 위기를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독일이 돈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힘든 데다가 자동차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자동차 공장을 무기 생산 공장으로 바꿨어요. 폭스바겐 아우디가 그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셋업을 한 거예요. 생산 능력을 막 늘리고 있는 단계에. 그래서 근데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사회 불만 계층이 누굽니까? 군대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그럼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거의 그 히틀러 나올 시절 비슷하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통제를 많이 탄압을 하고 불만을 자꾸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그걸 외부로 돌리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년이 세계대전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해봐야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한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을 하면 해가지고 뭐 군수 산업을 살리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이걸 누가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머리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약간 어리석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뭐 태국하고 러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드디어 이제 협상에 의한 종전을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이기는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유럽의 결정이 남아 있고 또 엄밀히 보면 이게 미국이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서 패배가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하고가 뭐 약간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나이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고요. 굴욕을 안 주는 거죠. 전혀 굴욕을 주면 언젠가 다시 자기네를 맞을 거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항복을 할 시점을 초과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11월 버티기 힘들다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의 합리적인 결정이 기대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다 못 드린 말씀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진지엘의 군사력 이해하기에 가끔 글을 쓰고 하니까 오셔서 보시고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지나고 나면 교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로 또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 또 휴전 협상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짚고 왜냐하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이 러우 전쟁을 이해하시면서 추후에는 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제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